한국과의 협력이 없다면 중국은 곧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최근 북한이 한국을 향해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내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 저명한 전문가가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과연 어떤 복잡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점은 중국 내부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을 향해 왜 그런 날카로운 언사를 쏟아내며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긴장감을 드러내는 걸까요? 이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한국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펄쩍 뛰는 결정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주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첸이라고 하고 국제관계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호주의 국제관계연구소에서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려던 순간 저는 뉴스피드에서 이상한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한국에 대해 독서를 쏟아냈다는 소식이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세계적인 사건들에서 패턴을 찾는 게 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작은 디테일을 말이죠. 지난 5년 동안 북한을 연구해왔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는 제 직감을 믿는 편이에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공식 성명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 문구들이라 강한 어조와 위협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그 타이밍이었어요. 왜 지금일까요? 도대체 뭘 숨기려는 걸까요? 그때 전화기가 진동을 울렸어요. 서울에 있는 동료 규호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소문 들었어? 라고 하더군요. 러시아에 있는 북한 군인들 관련해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갑자기 가슴속에서 불안한 긴장감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이후로 우리는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 군인들은 북한에서 정예부대라고 부르던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급히 답장을 쳤어요. 더 자세히 말해줘. 규호의 답장에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탈북자들 한두 명이 아니라 단체로. 곧바로 보안 브라우저를 열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메인 뉴스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지만 비공식적인 채팅방이나 덜 알려진 뉴스 사이트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군인 18명이에요. 전부 같은 부대 출신. 한 번에 사라졌대요. 순간 사무실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에요. 러시아에 주둔 중이던 북한 군인들이 집단으로 탈북하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규호의 메시지로 긴장감이 커지면서 저는 곧바로 러시아 지도를 두 번째 화면에 띄우고 그 군인들이 어디에 배치되었을지 추측해보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빠르게 치면서 최근 북한 군대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서를 검색했어요. 새로 들어오는 정보 하나하나에 가슴이 설레고 동시에 불안해졌어요. 오후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을 때 저는 컴퓨터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NK Defection Russia 2024라고 지었어요.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저장했죠. 뉴스 기사, 소셜 미디어 게시글, 위성 이미지까지. 점점 윤곽이 잡히고 있지만 여전히 뿌옇게 느껴졌어요. 전화기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상사였어요. 엘리사, 내 사무실로 와.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8명의 군인이 탈출한 것, 이상의 사건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건 깨진 약속과 절박한 선택들, 그리고 아시아 권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인간이 한계까지 몰릴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상사의 사무실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이 18명의 군인이 모든 걸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들의 이야기에 제가 엮이게 될 줄도요. 돌이켜보면 이 평범한 월요일이 모든 걸 바꿔놓은 날이었어요. 제가 국제관계의 근본을 뒤흔들 사건을 풀어가게 된 날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상사의 문 앞에 서 있을 때는 단지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호주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북한 군인들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손이 약간 떨려요. 북한에서 정예부대라고 부르던 18명의 젊은 군인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싸우는 걸 돕기 위해 파견됐어요. 하지만 이 군인들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정의롭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군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휘말리는지 전혀 몰랐어요. 지휘관들은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했어요. 러시아 동맹군과 함께 싸워서 영웅이 되고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 존경을 받을 거라고 했죠. 어떤 군인들은 심지어 가족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믿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배치된 장소의 사진들을 봤어요. 러시아의 외딴 초소들인데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곳들이었어요. 한 사진에는 임시로 만든 그들의 숙소가 보이는데 부서진 콘크리트 건물에 깨진 창문이 비닐 시트로 덮여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밤마다 그 틈을 통해 얼마나 매섭게 불어왔을지 상상이 돼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그들의 잠자리 모습이 보이는데 얇은 매트리스가 차가운 바닥에 바로 깔려 있고 담요도 몇 개 없었어요. 식량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가로채진 메시지와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군인들은 하루에 작은 식사 한 끼만 받았다고 해요. 가끔은 두 사람이 즉석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어야 했대요. 그들의 배는 늘 고팠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 3끼를 약속받았어요. 한 군인이 조사관에게 나중에 말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날에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도 얻기 힘들었어요.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야생식물을 찾아 먹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의 지휘관들이 이 젊은 군인들을 외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어요. 병에 걸렸을 때도 약이 없었고 신발이 닳아도 겨울 부츠조차 없었어요. 가족과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대부분 한국어밖에 할 줄 몰라서 현지 언어도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근무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12시간씩 경계 근무를 서고 끝이 없는 듯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항상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어떤 군인은 장갑이 제대로 없어서 심각한 동상을 입었고 또 다른 군인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로 위험한 감염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의사는 없었죠. 처음에는 군인들이 버티려 했어요. 그들은 가진 걸 나눠 쓰고 긴 밤을 함께 이겨내며 함께 고향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들은 친구들이 점점 말라가고 약해지고 절망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인사 파일을 보니 대부분 19세에서 25세 사이였어요. 아직 어린 소년들이었죠. 어떤 이들은 러시아에 파견되기 전까지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배치 전에 찍힌 단체 사진을 봤는데 얼굴이 건강하고 군복도 말끔했으며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나중 사진과 비교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해독된 메시지들을 통해 그들이 상관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이 그들을 보내준 대가로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엿듣게 됐어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존중받는 동맹이 아닌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의 정부는 그들을 팔아넘기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늦은 밤까지 문서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군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고향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을 거라는 점점 커져가는 절망감. 그들은 끔찍한 선택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남아서 굶주림과 추위, 방치 속에서 죽을 가능성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자유를 위해 도전할 것인지. 저는 그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보면서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여요. 그들은 얼마나 작고 갇힌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희망이 가장 멀리 느껴질 때 절망 속에서 믿기 힘든 용기가 나오는 법이죠. 그리고 이 18명의 군인들은 곧 그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호주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계는 밤 11시 42분을 가리키고 있고 사무실은 조용해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소음과 아래 거리에서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희미한 책상 조명 아래 저는 북한 군인들에 관한 또 다른 정보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해요. 이 18명의 용감한 군인들은 끔찍한 선택에 직면했어요. 남아서 천천히 죽어가느냐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자유를 위한 기회를 잡아보느냐였죠. 여러 소스를 통해
그들의 놀라운 탈출 이야기를 하나씩 맞춰 나가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1월 말 혹독하게 추운 밤에 시작됐어요.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갔고 그날 군인들은 딱 한 끼만 받았어요. 딱딱한 빵 조각과 물 탄 수프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게다가 3달째 약속된 급여도 못 받고 있었죠. 오늘 밤 나가야 해. 제일 나이가 많은 최 중사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지휘관들은 우리를 버렸어. 여기서 죽느니 살아볼 기회를 잡아야 해. 다른 군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몇 주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고 몰래 구할 수 있는 물자를 조금씩 모아왔죠. 자정, 러시아 경비병들이 교대할 때 그들은 움직였어요. 군인들은 경비 순찰 패턴을 외워뒀고 5분간 감시가 비는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각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모을 수 있는 음식, 물병, 여분의 양말 한 켤레, 얇은 담요. 탈출이 시작된 순간 영화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훨씬 느리고 위험했어요. 군인들은 달릴 수 없었어요. 눈이 너무 깊어서 조심히 걸어야 했고 때로는 들키지 않기 위해 눈속을 기어가야 했어요. 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그들의 숨은 찬 공기 속에서 하얀 김이 되어 흩어졌어요. 저는 그들이 밤에만 이동하며 남쪽으로 가기 위해 별자리를 따라갔다는 보고서를 읽었어요. 낮에는 버려진 건물에 숨거나 눈 속에 굴을 파서 몸을 녹였죠. 가지고 있는 적은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었고 모두가 같은 양을 받았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말이죠. 한 병사가 발목을 삐었을 때 다른 2 병사가 그를 부축하며 절대 동료를 두고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직면한 위험은 끊임없었어요. 숲속에는 야생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러시아 군 차량이 근처를 지나갈 때는 눈 속에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추위가 가장 큰 적이었어요. 몇몇 병사들은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고 아무리 지쳐도 몸을 녹이기 위해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했을 때였어요. 얼음이 얇아 보였지만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더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얼음을 테스트한 후 배를 깔고 무게를 분산하며 하나씩 건너갔어요. 마지막 병사가 강을 다 건너자마자 뒤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날이 갈수록 음식은 점점 더 부족해졌어요. 그들은 수분을 유지하려고 눈을 먹었고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며 보급품을 최대한 오래 버텼어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도 있었어요. 반쯤 얼어붙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거나 소나무 바늘을 따서 차를 끓여 마시기도 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생존 기술을 이제는 그들 자신을 가르쳤던 군대를 피해 쓰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여정을 이어가며 서로의 사기를 북돋아준 이야기들도 나와요. 제일 어린 병사는 겨우 19살이었는데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를 조용히 불러 모두의 기운을 북돋아줬어요. 또 다른 병사는 농담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조용히 속삭이며 웃음을 주었죠. 그들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유에 대한 희망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나누었어요. 열이틀 동안 약 200km를 걸어간 후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니콜라옙카라는 마을이었어요. 그들은 지치고 배고프고 두려웠지만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러시아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신고할지 아니면 이 작은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날의 지도와 기상 보고서를 보면서 그들이 생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그들의 여정은 인간이 함께 협력하고 희망을 잃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죠. 저는 그들의 탈출에 관한 보고서를 쓰면서 이것이 단순한 국제사건 이상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용기, 우정,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를 향한 강렬한 열망의 이야기였어요. 보고서를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보고서를 통해 군인들의 여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맞춰보았거든요. 18명의 북한 군인들은 며칠 동안 러시아의 황량한 숲을 헤매다가 마침내 니콜라옙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이 처음 마을을 발견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마을이 보였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차가운 겨울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갓 구운 빵 냄새도 그들에게 흘러들어왔죠. 군인들은 이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군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굶주림의 얼굴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추위와 피로에 지친 나머지 몇몇은 거의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럴 만도 했죠. 찢어진 군복을 입은 낯선 남자 18명이 나타났으니 누가 봐도 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은 집 안으로 급히 들어갔고 커튼도 다 내려졌어요. 군인들은 마을 가장자리에서 더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때 올가가 나섰어요. 그녀는 72 된 나이에 은빛 머리를 하고 있었고 햇볕 아래에서 일한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숨을 때 그녀는 군인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눈앞에 그녀의 모습이 선명히 그려지네요. 낡은 양모 코트를 입고 천천히 하지만 결연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작은 여자의 모습이요. 올가는 한국어나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지만 그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집을 가리켰어요. 파란 셔터가 달린 작은 나무 집이었죠. 군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지만 그들 중 가장 어린 리더가 깊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어요. 이 단순한 겸손의 행위가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그 후로 한 명씩 다른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의사인 세르게이는 의료 가방을 들고 나와 군인들을 살폈어요. 군인들 중 12명은 동상에 걸렸고 3명은 젖은 신발로 오랫동안 걸어 감염이 심한 상태였어요. 그 다음엔 마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카테리나가 왔어요. 그녀의 영어 실력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드디어 군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 센터를 임시 대피소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불과 옷, 음식 등 자신들이 아끼던 물건들을 모아 가져왔어요. 사실 그들 자신도 넉넉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군인들은 이 친절에 감동받아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외쳤어요. 마을 사람들을 가장 감동시킨 건 군인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자신들끼리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누었어요. 음식이 오면 가장 어린 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엔 아픈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순서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잠자리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약한 몸으로도 마을 일을 도우려 했어요. 카테리나의 통역을 통해 그들은 북한에 있는 자신의 집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위험은 가까이 있었어요. 러시아 군용 차량들이 종종 마을을 지나갔거든요. 그럴 때마다 군인들은 지하실이나 헛간에 숨어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군용 차량이 접근하면 빨간 담요를 빨랫줄에 걸어 경고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단순한 신호가 군인들을 여러 번 구해줬어요. 올가의 집은 군인들의 주요 은신처가 되었어요. 그녀의 지하실은 크고 건조했으며 그녀는 비밀을 지키는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도 힘든 시절을 겪어봤기에 도움이 필요할 때의 마음을 잘 이해했죠. 매일 밤 그녀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수프와 빵을 챙겨줬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군인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자식들을 돌보는 어머니처럼요. 보고서를 읽다 보면 군인들이 저녁이면 올가와 함께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자신들이 간신히 지켜온 휴대폰으로 가족 사진을 보여주곤 했대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생겼어요. 한 군인은 그림을 그려 이야기를 전했고 또 다른 군인은 손재주가 있어서 올가의 낡은 라디오를 고쳐주었어요. 세 번째 군인은 자신의 농사 경험을 살려 올가의 채소밭을 가꾸는 데 도왔고요. 언제 씨를 심어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2주 동안 마을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하지만 모두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러시아 당국은 인근 지역을 수색하고 있었고 소문도 돌고 있었어요. 군인들은 남한 당국과 접촉해 망명을 요청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당장 이 작은 마을에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안전뿐만 아니라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진정한 인간애를 경험한 거죠. 니콜라옙카에 대해 읽을 때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 놀라워요. 이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걸 걸었고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인간애가 빛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줬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읽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북한 군인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제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몇 분마다 새로운 이메일이 오는데 그 내용이 매번 상황을 바꿔놓아요. 처음 소식이 터진 건 니콜라옙카에 사는 누군가가 군인들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부터였어요. 몇 시간 안에 전 세계 기자들이 이 작은 러시아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뉴스 웹사이트와 TV 채널을 통해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더라고요. 북한의 반응도 빠르게 나왔어요. 그들의 국가통신사 KCNA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러시아에 군인을 보낸 적이 없다. 이건 거짓말을 퍼뜨리는 범죄자들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북한을 연구한 지도 오래됐는데 보통 그들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이래요. 모든 걸 부인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러시아 정부의 반응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니콜라예프카로 경찰을 보내더니 불법 국경 침입을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그들이 군인들을 먼저 찾으려는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제 전화는 쉬지 않고 울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제 의견을 묻고 싶어 하고 다른 분석가들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전화는 한국 외교관들한테서 왔어요. 그들은 군인들을 돕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우린 그들을 보호해야 해요. 만약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심한 처벌,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한 외교관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유엔도 나섰어요. 유엔 난민기구가 러시아로 대표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군인들이 난민이며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이걸 제 노트에 적어두었어요. 이런 법적인 용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니콜라예프카 주민들은 이 이야기에 예상치 못한 영웅이 되었어요. 기자들이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군인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그들을 도운 나이 많은 여성 올가는 기자들에게 그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던 젊은이들이었어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단순한 말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상황은 더 긴박해졌어요. 북한에서 군인들의 가족들이 국가 매체에 나와서 그들의 아들이 배신자라고 말하라고 강요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러시아에 있는 군인들의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 퍼졌고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대우를 받았는지 보여줬어요.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 대통령은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는 이 젊은이들의 복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그들을 돕고 싶다는 거였죠. 다른 나라들도 입장을 내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 중 어느 쪽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지켰어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군인들을 보호하고 망명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어요. 일본은 한국이 탈북자들을 돕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면서 사무실 벽에 포스트잇으로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각 메모는 새로운 사건, 새로운 성명, 그리고 이 복잡한 퍼즐의 새로운 조각을 의미했어요. 노란 종이들이 거미줄처럼 벽을 가득 메우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더라고요. 언론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신문들은 러시아에 있는 북한 군인들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TV 프로그램들은 북한의 군사 거래와 관련해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어요. 모두가 알고 싶어 했어요. 군인들이 더 있는 건가? 추가 탈북이 있을까?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국제 관계는 단순히 정부와 정책만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다. 러시아에서 공개된 몇 안 되는 사진 속 군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은 믿기 힘든 용기를 발휘한 젊은이들이고 이제 온 세상이 그들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긴 밤을 보내면서 내일도 새로운 전개가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사건이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숨겨진 협정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지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국제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늦은 밤에도 자꾸만 그 18명의 군인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선택한 일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마음이 복잡해졌죠. 컴퓨터 화면에 희미한 빛이 그들의 탈출에 관한 보고서 더미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보고서 한 장 한 장에는 자유를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북한에 남겨진 한 군인의 가족 사진을 집어들어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저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탈북하면 그 가족도 처벌을 받는 일이 많거든요. 이건 단순히 18명의 군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두고 온 모든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아이들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들이 내린 그 어려운 결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예요.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책상 위에 남북한 지도를 펼쳐놓고 비교해봐요. 대한민국은 밝은 도시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어요. 전 세계가 원하고 좋아하는 핸드폰, 자동차, 인기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군사력도 현대적이고 잘 갖춰져 있어요. 그에 비해 북한 지도를 보면 차이가 너무나 선명해요. 최근 북한의 야간 위성 사진을 띄워봐요. 북한은 대부분이 어둡고 남한은 전기로 가득 빛나고 있어요. 북한의 어둠과 남한의 빛은 두 나라가 걸어온 길을 극명하게 드러냈어요. 이 18명의 군인들도 러시아에 파견됐을 때 이런 차이를 직접 목격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국 정부의 거짓말을 깨닫게 되었어요. 휴대폰에 또다시 뉴스 알림이 울려요. 북한 정부가 다시 방송에 나와 군인들을 범죄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이미 진실을 봤으니까요. 그 군인들이 러시아에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굶주렸는지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 사건은 북한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려 해도 실제로는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저는 노트를 열고 더 큰 그림을 적어 내려가요. 이건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연결된 이야기예요. 북한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어요. 그들의 몇 안 되는 우방국인 러시아조차 그들의 군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만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영화나 음악으로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세계 정치에서도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북한의 군인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절박했어요.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입장을 정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 러시아를 멀리하고 한국과 그 동맹국들과 협력하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진과 빨간 실로 연결된 제 연구벽을 보면서 이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돼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니콜라예브카 마을 주민들이 군인들을 도왔던 일이 떠올라요. 그들은 가장 추운 곳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들의 선택은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죠. 이제 해가 떠오르고 제 사무실 벽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어요. 밤새 깨어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북한은 러시아에 군인을 보내면서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 군인들은 너무 열악한 대우를 받아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해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저는 작업을 저장하고 일어나 기지개를 켜요. 창가로 걸어가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죠. 저기 어딘가에 18명의 용감한 군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세계가 남북한의 차이를 명확히 보게 된 순간으로 기억될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정부라도 자유를 선택할 기회가 생기면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노트를 덮고 책상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이번 탈출 사건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변화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큰 정치적 사건이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이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자기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세요.